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아무 말을 하지 않던 아내는 이내 결심을 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미안해요. 조만간 당신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미안해요.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암튼 이렇게 된 거 오늘 전부 말할게요. 이제 우리 서로의 행복을 찾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실 진짜 내가 행복한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저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나 요즘 정말 그분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길잖아요? 남은 인생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혼이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쳤어. 무려 40년, 우리가 함께한 40년을 어떻게? 당신 말대로 40년이요? 돌이켜보니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뿐 제 삶이 없었어요. 이제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알아요? 지금은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40년을 함께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 재혼 등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요즘 TV에는 노년층들이 선택하는 멋진 인생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 이제 자녀 다 키웠으면 기존 배우자와는 헤어지고 멋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라는 생각인 듯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매스컴 때문인지 우리나라 노년층의 이혼율이 몇 배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황혼 이혼이 행복하거나 멋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배우자보다 못한 사람이나 사기꾼을 만나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생에서 선택과 행동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신중함이 필요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의 행복을 찾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폭풍 전야였다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26살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향에 있는 조그만 밭 하나가 전부였어요. 사글세 방에서 시작한 신혼집 아이들 우는 소리에 이웃들 눈치 보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40년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젊음이란 게 그런 거였나 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불투명했지만 당신만 있으면 돼요. 신혼 때 아내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없이 시작하는 바람에 아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노가다도 했고 이리저리 다니며 채소도 팔았어요. 아내도 틈틈이 공장에 나가 일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음식점을 차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도 가게를 마련했다는 자부심, 이제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족발집이 훗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때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음식점은 동네에서 꽤 입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 아이를 키우기에는 넉넉했어요.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바빠지면서 배달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처음 그 놈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통통하고 눈이 처져 있어 너구리를 연상케 하는 30살 정도의 청년이었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 손님들을 볼 때의 그 이상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과는 달리 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 수소문을 했더니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배달을 다니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중에 더 알아보니 단순 도둑질만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 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는 차마 아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였나 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민수는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죠. 막내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들어가는 돈도 늘어났지만 우리 부부는 힘을 합쳐 잘 견뎌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조금은 우리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 조금 벅참을 느낄 때 아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둘만의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었기에 음식점을 아예 닫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쉬도록 배려를 해주고 남은 시간에는 일하느라 못했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녔죠.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집안이 떠들썩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외출이 잦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화장도 전보다 진하게 했고요. 친구들과 만난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이고,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매번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 자신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아내의 그런 욕구를 너무 무시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황급히 가리곤 했죠.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듯 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옷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큰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 뭐가 이상하던? 요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고. 큰아들의 말에 답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자꾸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혹시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를 이제 와서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휴대폰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용기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비밀번호는 원래 막내의 생일이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보았는데 아내의 생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하나의 번호가 유독 자주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아내의 샤워 소리가 마치 폭포수처럼 크게 들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야속한 법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했던, 내가 처음으로 소주를 마시던 날이었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친구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변화, 수상한 통화 기록, 그리고 제 마음속의 불안까지.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잠깐, 그 남자. 혹시 뚱뚱하고 약간 너구리를 닮은 놈 아닌가? 순간 소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전에 봤어? 시내에 있는 콜라텍 근처에서 자네 아내랑 같이 있는 걸? 그냥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근데 그 사람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떠오른 충격적인 진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10년 전 우리 음식점에서 일하다 쫓겨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다 경찰에 잡혔던 그 남자와 제 아내가 떠오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가봐야겠어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말리려 했지만 그냥 걷고 싶었어요.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밤거리를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처연해 보였습니다. 여보,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 없는 제가 그날 처음으로 담배를 샀죠. 연기가 목구멍을 쓰리게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술과 담배 냄새까지 평소에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리라 생각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씻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날 밤 아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아내의 모습까지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었고 잠자리에 들 때면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뭔가 느꼈는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아이들은 달라진 내 모습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특히 큰애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아버지, 어머니랑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퇴근길에 들른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는데 눈물이 자꾸 났어요. 결국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달원과 아내의 관계를.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놈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큰애가 가끔 가게 일도 도와줬으니까요. 아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거실에서 아들이 충혈된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를 직감했는지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어? 잠시 당황한 듯 아무 말을 하지 않던 아내는 이내 결심을 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미안해요.
조만간 당신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미안해요. 내가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오늘 전부 말할게요. 이제 우리 서로의 행복을 찾는 게 어떨까요?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당신과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실 진짜 내가 행복한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저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나 요즘 그분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길잖아요. 남은 인생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혼이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쳤어. 40년, 우리가 함께한 40년을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기가 막히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사람이, 그 놈이 어떤 놈인 줄 알기나 해요? 알아요. 전에 우리 가게에서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당신 말대로 40년을 돌이켜보니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만 있을 뿐 제 삶은 없었어요. 이제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알아요. 지금은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40년을 함께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당신 정신 차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이제 저도 자유롭게 내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유,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아내를 구속했던 말입니까? 제가 아내의 자유를 빼앗았던 말인가요? 우리 큰아들과 둘째, 막내딸, 손주들은 어쩌고요? 다들 컸잖아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다 잘들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큰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둘째와 막내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거였죠. 얘들아, 너희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하셨다. 거실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둘째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이혼이요? 말도 안 돼요. 둘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따라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나와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둘째의 외침에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은 무척 담담해 보였어요. 앉아라, 둘째야. 안기는요? 어떡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 사람하고? 임신 중인 막내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덩달아 흔들리는 것 같아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다. 너희도 이제 장성했고 나도 이제 너희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찾고 싶다.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막내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행복이요? 그럼 40년 동안 행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사셨어요? 큰애마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둘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둘째야, 그만 하고 제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서죠? 제가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년 전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때 아내가 감정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둘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끊어버렸어요. 이건 상관할 게 아니다. 어디 엄마 선택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개냐?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 아시면서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둘째의 뺨을 때린 거예요.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널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계속 솟구쳐 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 잠시 집을 떠나 있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단 한 줄의 메시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중얼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는다 친구분들도 다들 모른다고 하시네. 우리 가족은 정신없이 아내의 행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주 가던 공원, 미용실, 마트, 심지어는 절까지 생각나는 모든 곳을 다 뒤졌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딸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아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남아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를 헤매고 다녔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돌아와요. 한밤중에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소리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아내의 소식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요? 둘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 가족은 안도하면서도 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심은 됐지만 우리 곁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딸 아이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거였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분노가 치밀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찾아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동안 아내에 대한 복수로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리를 택하기로 했지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저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만에 법정 앞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마치 젊은 사람처럼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40년 동안 검은색 옷만 고집하던 아내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건 처음 봤습니다. 머리도 이쁘게 하고 염색까지 하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어요. 법정에 오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과 연락하고 있었겠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눈길을 피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저를 마주 보더군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이제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제 곁에서 그렇게 힘들었단 말인가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걸까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큰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재산 분할 이야기가 걱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다만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 이렇게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먼저 이혼 사유를 물었고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양측이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판사의 물음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점 권리금 얼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500만 원입니다. 아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가게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녀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가게가 얼마나 최근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권리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일을 쉬면서 손님이 거의 끊겼거든요. 부동산에서 잘 꾸며준 계약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예전에 내가 땅 산다고 했던 것도 이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뭔가 말하려다 그녀의 변호사가 속삭이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만두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놈과 도망간 아내에게 우리 가족의 재산을 떼어줄 수는 없었어요. 음식점으로 번 돈으로 산 땅들을 지켜야 했고 자식들의 목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물론 그녀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 주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그동안 땅을 많이 사놨더군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네요. 당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복수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당신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언젠가 친구가 되기를 바래요. 가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씁쓸해 보였지만 이내 휴대폰이 울리자 화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우리의 40년 세월은 법정에서 끝이 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멀리서 그 놈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그에게 달려갔어요.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첫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이혼 조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법원까지 와준 게 미안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첫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증여해 놓은 땅 문서였죠. 아버지 이거 저희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너희들 거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건 너희들이지 않니? 사실 그건 마음은 그 사람에게 단 한 푼도 넘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그런 사람과 눈이 멀어 달아났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나 봅니다.
어머니한테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어머니가 먼저 해야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더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 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컸습니다. 텅 빈 침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평생 담배를 입에 대본 적 없는 내가 이제는 하루에 한 갑씩 피우게 됐네요. 여보, 당신도 이렇게 외롭나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가게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고 저는 장사 준비를 했죠. 힘들었지만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생각만 해도 속이 쓰렸습니다. 하필 그런 사람을 우리 가게에서 쫓아냈던 그런 나쁜 놈을. 2달 정도 뒤 둘째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놈이 아내의 카드로 돈을 빼서 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빚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둘째의 말을 듣고 처음 된 생각은 역시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할 리가 없었죠. 10년 전에도 우리 가족을 속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제 아내를 도박으로 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친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하긴 했나 봐요. 어머니가 가진 돈을 다 빚 갚는데 쓰고 지금은 또 도박장에 들락거린다네요.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재산 분할 조금만 더 해주겠어요. 솔직히 가게 권리금 500만 원이 말이 되나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 둘이 같이 살기로 해놓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상간 소송도 안 하고 고이 보내준 건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걸 알아서예요. 40년 동안 같이 산 의리이자 내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보내준 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시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그 길을 가시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박하는 그 놈을 말리다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돈을 잃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그걸 보면서 지난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나 봅니다. 다음 날 밤 늦게 첫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연락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 잘 알아요. 저희도 이제 어머니로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더 서운했나 봐요. 둘째는 뭐라고 하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요즘은 자식들도 연락을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한때는 엄마만 보면 달려가 안기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 대하듯 한다네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놈이 도박하러 가면 아내가 도박장 앞에서 서성인다 해요. 돈을 더 쓰지 말라고 말리다가 다투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놈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건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그 놈을 놓지 못해서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웬 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이고, 강 사장님 아니시요? 경로당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 선생님이 반갑게 부르셨습니다. 한번 보려고요. 게이트볼 대회에 나갈 사람이 부족해서 큰 일이었는데 가르쳐 줄 테니 참여하랍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무슨 했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내봤죠. 규칙이 좀 있긴 한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엔 규칙도 헷갈리고 공도 제대로 못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들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이라 그런지
편하게 가르쳐 주시고 웃으며 넘어가 주셨거든요. 강 선생, 저기 빨간 공 보이죠? 저기로 쳐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회원분들 덕분에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게이트볼이 단순해 보여도 은근히 꾀가 필요한 게임이더군요. 상대방의 공을 쳐내기도 하고 때로는 팀원의 공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버지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막내가 들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게이트볼을 치러 나가는 재미에 푹 빠진 덕분인지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회원이 오셨어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초보예요. 처음 인사를 나눌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분의 미소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게이트볼이 처음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금방 감을 잡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빨리 규칙도 익히고 공도 잘 치더군요. 강 선생님처럼 저도 매일 나와서 연습할 생각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느새 저희는 게이트볼이 끝나면 근처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3년 전에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하는 담담한 목소리에는 아직도 이혼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하루는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둘째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그녀를 보면서 둘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게 보였어요. 게이트볼 치면서 알게 된 분이야. 그냥 아는 분이야. 둘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생각이 났나 봅니다.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엮였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느끼는 설렘이 때때로 죄책감으로 바뀌곤 했거든요. 그날 밤 첫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동생한테 들었어요. 그분 좋은 분 같으세요?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돼요.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첫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늘 이성적이었던 첫째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다니. 다음 날 게이트 볼장에서 그녀를 보는 제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고 대신 가벼운 설렘이 느껴졌죠. 강 선생님, 오늘은 제가 이겼네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뻐 보였어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웃음에 설레는 걸 느꼈다고 할까요? 이러다 진짜 대회에서 우승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대회가 다가오면서 연습은 더 진지해졌습니다. 게이트 볼장에 나와 있는 날도 많았죠. 그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렇게 치면 될까요?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가까이 다가가 자세를 잡아주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 40년도 더 된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길 건너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아내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뭐라고 더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좋은 분 같아 보여요. 아내의 말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전 아직도 그 사람을 못 떠나겠어요. 도박장을 서성이는 그 사람을 보면.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꼭 우승에 같이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은은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경로당이 시끌벅적했어요. 긴장한 듯 했지만 설레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원하러 왔어요. 아들, 딸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딸 애는 배가 불러 있었는데 곧 손주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이미 우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강 선생님 자제분들이세요. 그녀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특히 딸은 그녀와 금세 이야기가 통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같으세요. 딸 아이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회는 의외로 치열했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임했지만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녀와 저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강 선생님 저기로 치시면 돼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가 마지막 공을 쳐야 했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공을 쳤어요. 공이 굴러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됐습니다. 이겼다.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아이처럼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대단한 대회도 아닌데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인생에 이런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식사는 언제 할까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혹시? 큰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이기면 식사하기로 약속했어.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둘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고 딸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들도 모두가 어색하지 않게 어울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식사 자리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임신 중인 딸 아이한테 그녀가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산모용 음식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여사님이 도시락도 싸주시고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세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딸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둘째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좀 반대했어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더디지만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매일 게이트볼을 함께 치고 시장도 같이 가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죠.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 어른에게 인사를 드릴 때보다 더 떨렸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녀의 자녀들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걸까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제 대답에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전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참이었는데 순간 당황했죠. 전철은 저를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당신도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잘 사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축복, 그리고 작별 인사까지.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만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먼 친척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 애가 낳은 아이도 벌써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주 찾아가 딸애를 챙겨주더군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손주 목욕도 시키고.
아버지,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느 날 큰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 나이에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이라니.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그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두꺼운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도 바람이 차가웠어요. 손이 차가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 만난 지 2년이 됐네요. 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처음엔 그저 게이트볼 치면서 이야기나 나누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먹을 때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전화할 때마다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이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 아직은 서로 많이 망설여질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과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때까지 곁에 있어 주실래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사실 많이 망설여요.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떨리는 이 마음이 진짜일 텐데. 그녀가 제 품으로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좀 더 천천히 가요. 하지만 꼭 함께해요. 그 대답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소중했습니다. 물론 지난 40년의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딸 아이가 아들을 낳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나예요? 갑자기 연락해? 미안해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요. 전처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는 가족들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딸애가 걱정됐습니다. 아직도 가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훔치고 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와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처는 아침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분홍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시장 앞 싸구려 아동복 매장에서 산 듯한 아기옷 몇 벌이 봉지 사이로 보였습니다. 옷들은 하나같이 천이 얇고 색도 촌스러웠던 게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아기를 안고 나온 딸을 보자 전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손주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딸은 손주를 안은 채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아들들도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전에는 엄마만 보면 달려가 안기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어색하게 굴면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손주의 얼굴만 계속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보였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가 부엌에서 이유식을 만들어 들고 들어왔어요. 전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전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자리를 급하게 피하는 전처의 뒷모습이 매우 쓸쓸해 보였습니다. 봉지에 담아온 아기 옷들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두고 갔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놈은 요즘 다방 아가씨와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일까요? 며칠 전에는 구청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는 못했는지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며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나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말을 걸까 생각했지만 해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전처의 모습을 지켜만 보았어요. 다리가 아픈지 조금 절고
화장도 하지 않아 주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님, 내 아내로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폐지를 줍고 거리를 쓸고 있다니. 한때는 아내가 잘 안 되기를 바랬지만 이제는 그냥 잘 되기를 기원하고 왔습니다. 할미가 누구야? 그날 저녁 막내 손주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전철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뭔 친척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먼 친척이 되어 버렸네요. 그날 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음식점에서 일하던 모습,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 늘 참석하던 모습, 손주 가졌을 때 좋아하던 모습을요. 전처가 놓고 간 허름한 아기 옷들은 그대로 옷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 번도 입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옷들처럼 우리의 관계도 이제는 그저 옷장 한 구석에 넣어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꺼내보면 아픔뿐인 추억처럼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게이트볼 대회에서 우리 팀이 또 우승했어요. 이번엔 그녀가 결승점을 찍었죠. 우승 상품으로 받은 온천 여행권을 들고 그녀가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결혼하시죠? 큰애가 요즘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녀와 저는 아직도 천천히 가자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요즘 제 하루는 여전히 게이트볼로 시작됩니다. 그녀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시장에 들러 장을 봅니다. 가끔은 손주를 데리고 공원도 가요. 아직 막내 손주가 걷는 게 어설퍼서 저희 둘이서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봅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딸애가 아기를 데리고 오고 아들도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오죠. 그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할 때면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전철을 다시 마주쳤어요. 여전히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기에 빙그레 웃으며 간단히 목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당황했던 아내도 저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저 잘 살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소문의 그놈은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했다고 해요. 전처는 그런 글을 보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말하던 전처의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맴돕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용기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선택이 그리고 제 행복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공원, 손주의 제잘거리 이런 생각들은 잠시 접어둡니다. 이제는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행복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가족의 웃음소리,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